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신기한 데 한번 놀러 왔어요. 글로벌 모니터라는 곳인데요. 뒤에 보시면 지금 블룸버그가 실시간으로 지금 기사가 업데이트되고 뭔가 딜링룸에 다시 새롭게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안근모 편집장님이신데요.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이분과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딜링룸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와, 연준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까지 꾸준히 보신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준을 지켜보셨던 안근모 편집장님이 옆에 계십니다. 편집장님,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우리끼리 아직 바지는 안 보이지만, 우리 지금 둘 다 청바지를 입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모르겠네요. 일부러 넥타이 메고 사기치려고 그랬는데. 사기치려고. 아무튼 편집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연준을 보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좀 배경이나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언론사에 입사한 게 1994년인데. 1994년? 예. 이제 처음에 취재부서로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게 1996년 1월부터 나갔는데, 우연히 경제부에 배정이 돼서 그때부터 경제를 예, 보신 거구나. 우연히 한국은행에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경제 기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원래는 무슨 기자가 될 줄 아셨어요? 원래는 저는 외교, 안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공도 약간 그쪽이셨어요? 전공은 이제 문학을 하셨어요. 예. 완전 다르구나. 예.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우연히 그렇게 중앙은행을 취재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계속, 중앙은행 아니면 지금은 기획재정부죠. 네네네.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여기를 거의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연준도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파원도 하고 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연준 2000년 초부터? 예.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은 건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한우물만 파시고 연준만 보시고 이런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진짜 2000년대 연준하고 지금의 연준은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와칭하면서 보셨던 거는 엄청난 내공이 쌓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왔던 것 같고, 제가 편집장님의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약간 해소된 게 있어요. 문학을 전공하셨구나. 그래서 글을 보면 되게 문학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뭔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소설 같은 느낌이나 이런 느낌을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배경이 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편집장님은 연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적어도 금융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이거는 이제 돈을 관리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운용하고 하고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네네. 최소한, 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건데, 그 자산의 가치, 돈의 가치라는 것을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구매력이죠.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는 거하고, 30년 전에 100만 원 갖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30년에 100만 원은 지금보다 훨씬 그쵸. 구매력이 높죠. 구매력이 높죠. 더 많은 걸, 좋은 걸 살 수 있고, 그때에 비해서 이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30년 전에 내가 100만 원을 소비를 하지 않고 뭔가 저축을 했을 때, 뭔가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되게 많이 불어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100만 원 정도 수준 그대로 유지했을 수도 있고, 현찰로 갖고 있었다면 땅에 묻어놨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그만큼 구매력은 떨어졌겠죠, 가치가. 그렇죠. 그래서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편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그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또 역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게 금리죠. 그렇죠. 그 금리 조절에 따라서 환율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돈의 값을 표현하는 두 가지 레이트가 있는데 인터레스트 레이트, 익스체인지 레이트 이 두 가지가 있죠. 아, 그러네요. 예. 두 가지 레이트네. 예. 아, 네네.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금리라는 것은 자국 내에서 그 통화 내에서 돈의 가치가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10%라면은 이 돈의 가치가 1년에 10%씩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환율이 이제 그 돈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1,000원 하던 것이 1,2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똑같은 1달러를 사는데 우리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그 말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내지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뜻이니까 돈의 가치와 관련된 두 가지 레이트가 있는데 이것 역시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이 결정적으로 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죠. 또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도록 하는 게 중앙은행의 보통 목표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매년 일정하게 네네. 돈의 가치가 2%의 속도로 떨어지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반적으로 결국은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고 그렇다면은 중앙은행이 이 돈의 가치를 어떤 속도로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네네네. 뭐 이런 것을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뭐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자산 가격을 일방적으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흐름의 근간이 되는 근간을 거예요.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일단 2%씩 매년 일정하게 떨어지게 한다. 올라가게는 못하는 건.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막 계속 줘오면.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목표가 마이너스 2%가 그렇죠. 되겠죠. 인플레이션 목표가 마이너스 2%인 예. 건데 지금은 2%를 타겟한다라는 얘기는 떨어지게 한다. 그렇죠. 그러나 너무 많이 떨어지게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하게만 떨어지게 한다. 그러나 떨어지긴 한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일 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두 가지 금리 그러니까 돈의 값 금리라는 게 이제 돈의 값인데 돈의 값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있고 환율이 있다. 되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식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에는 주식을 보시는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연준에서? 이제 이효석 팀장님이 그 작년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각도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주식이 금리하고 어떤 관계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자본 자산, 채권이라는 자본 자산 네네. 이 있죠. 채권이라는 자본 자산은 뭐 경제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몇 %의 이제 수익률을 주기로 확정을 한다. 약속한 것이죠. 주식은 그만큼 못 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어떤 줄 때는 수도 그보다 뭐 몇만 배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와 기회를 이제 같이 주는 자산인데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기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경기 국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과 채권은 경쟁 관계고 그래서 채권의 매력이 너무 높아지면 즉 금리가 굉장히 높고 하면은 굳이 위험하게 주식 안 하고 난 채권을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는 주식에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뭐 공학적이기도 한데 네네. 주식이라는 것은 매년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일들을 제공합니다. 배당. 그렇죠. 배당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주당 순이익에 해당하겠죠. EPS.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배당을 하기도 하고 배당 성향에 따라서 또 기업마다 다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매년 이익을 낸다. 내는 회사의 어떤 그 지분을 주인이 된다.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죠. 주식이라는 네네네. 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결국은 매년 일정한 일들을 제공하는데 보통 주식 가치가 이 주식은 뭐 10만 원이 목표가다. 10만 원에 거래되면 지금 거래되면은 적절하다라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올해
벌었던 돈, 작년에 벌었던 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년 뒤에 1년 동안 이 회사가 얼마 정도 EPS 벌 것 같다. 이게 이제 일들을 추정하는 그쵸. 거죠. 과거도 이제 뭐 반영하겠지만 단지 1년 뒤뿐만 아니라 2년부터 3년 사이에, 네. 3년부터 4년 사이에 어허. 뭐 이렇게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벌 것 같다라는 또 추정을 한단 말이죠.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은 많이 못 벌지만은 4년 뒤부터 5년 사이부터 뭐 이렇게 그 미래부터는 굉장히 많이 벌 것 같다. 지금 그 준비해 나가는 속도를 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비록 이 회사 실적은 그렇게 빛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4, 5년 뒤부터는 지금 굉장히 큰 돈이 이 회사에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된다면은 이 회사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쵸.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지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지금 못 벌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이제 이 회사가 얼마 벌 거다 하는 예상되는 돈을 지금 이제 이 회사 주식 가치에 집어넣는데 이걸 이제 뭐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하고 할인.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를 이용해서 그쵸. 할인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뭐 그 어떤 친구한테 야 5년 뒤에 500만 원 줄게. 지금 나한테 얼마 줄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뭐 400만 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300만 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450만 원 얘기하는 그쵸.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 머리에는 금리가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100만 원 내가 400만 원에 100만 원 더 얹어서 받겠다 하면은 400만 원에 25%를 내가 예. 5년간 이자로 받겠다는 건데 복리가 아니라고 그냥 단리라고 한다면 5%씩 연율 이자를 받는 그런 계산이죠. 즉 이 사람 머릿속에는 5년 뒤에 500만 원은 지금 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400만 원과 5%라는 500만 원 할인율이 사이에는 들어있는 거죠. 5%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금리 혹은 이제 할인율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할인을 하잖아. 그러니까 작년 거 올해 사놓은 신상품은 할인 안 하죠. 근데 작년 거를 2월 상품이면 할인율을 많이 해가지고 뭐 30% 할인, 우리 30% 할인할 때 그 할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그 돈은 내가 니를 어떻게 믿어? 좀 할인해. 이렇게 하는 할인인 거고 못 믿으면 못 믿을수록 더 할인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여기에 이제 근간에는 금리가 또 깔려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5%라는 할인율이 적용이 네. 되는데 이거는 그때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 같으면 10몇 %의 할인율을 머릿속에 생각했겠죠. 맞아요. 고금리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5% 할인율 적용해서 돈 빌려주겠다 하면은 좀 친구 사이에 욕 얻어먹기 쉽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그럼 한 2%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래서 시장의 지배적인 금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할인율이 이제 뭐 적용되는데 주식에는 또 약간 다른 표현으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뭐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투자자가 미래의 어떤 그 주식 가치를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를 지금 주식 가격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적용할 때 들어가는 그런 금리를 이제 뭐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제가 막 표현하는데. 담벼락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설명을 드린 근데 어쨌든 그만큼 금리가 이제 변동하게 되고 만약에 금리가 굉장히 낮고 1%, 2%밖에 안 된다면은 5년 뒤에 500만 원이면은 지금 40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 그렇죠. 48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만큼 그러면은 이 회사의 주식이 5년 뒤에 500만 원 버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때는 400만 원이었다고 이제 450만 원, 480만 원 된다 이거죠.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낮아지면서. 그래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 회사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네네. 뭐 그런 특성을 갖는데 특히 우리 이 팀장님이 작년부터 아주 네. 타임리하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아주 굉장히 강조했던 그 부분. 성장주에는 그 할인율의 그 민감도가 그렇죠. 다르다.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그 민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컨벡서티라고 컨벡서티. 표현하는데 이런 이제 그 특히 그래서 작년 여름에 금리가 엄청 떨어질 때
기술주들 맞아요. 아니면 테슬라 뭐 난리 이런 났었죠. 성장 미래에 더 많이 벌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이 날아가는 배경이 된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성장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또 역시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그렇죠. 뭐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주식에도 굉장히 영향이 크고 특히 모든 이제 그 기업들이 골고루 네. 모든 경제 계층들이 골고루 이렇게 성장하던 때와 달리 기업의 그 생태계에서도 특정 기업들이 그냥 아주 집중적으로 차별적으로. 돈을 잘 버는 이런 시기에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점점 더 자산 시장이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아가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렇죠. 특정 섹터에만 한정된 그 특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은 성장을 먹고 산다기보다는 채권처럼 그냥 보편적인 자본 자산으로서 일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 시장에는 갈수록 더 네. 금리가 중요하다. 금리가 중요하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주식까지 왔습니다. 그 연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연준이 결정하는 게 돈의 값인데 돈의 값이 결국에는 금리라든지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리고 환율 이런 걸로 연결되고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두 번째 시간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구면 편집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준을 어떻게 공부하시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다면 오늘은 과거 20년 전과 연준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었고 또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똑같은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집장님이 처음 2000년대 초반에 연준을 보시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좀 한번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아니면 처음 이제 제가 연준을 직접 보게 된 것은 2000년대 초에 그 한국은행 뭐 그 당시에는 재정경제부 네네네. 이런 이제 국내 거시경제 담당 그 부처에 네네. 출입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책의 영향을 많이 무시할 수 없기 받으니까.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지만은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국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뭐 그런 2000년 그러면은 그때는 인터넷도 이제 막 그렇습니다. 생겼고 뭐 보편화된 그죠? 상태였죠 막 이미. 매일 거의 막 주고받고 막 그럼요. 이런 정도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199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를 겪고 네. 그 이후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네, 뭐 네. 했기 때문에 연준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됐고 그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증가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지금도 외환 증가를- 위기를 계기로 맞네. 외환위기 예. 때. 그러니까 외환위기 계기로 그렇습니다. 1997년 이후로 예,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입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고 이 국가 부채를 비교적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채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야 네, 됐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발전, 제도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네, 이루어졌고 국내 어떤 채권 시장 볼륨이 커지니까 네, 네.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연준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연준을 직접 보게 됐는데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아무래도 헬리콥터 벤이죠. 아, 그 당시에 이제 벤 버냉키 뭐 그때는 버난케라고 또 많이 버난케? 썼습니다. 왜요? 초기에 이제 그 레이건도 로널드 아. 레이건 대통령도 처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리건이라고 명칭을 쓰기도 했었는데 버난케. 나중에 레이건으로 바뀌었죠. 버냉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써 있는 그대로 이제 버난케.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후임에 벤 버난케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네네네. 원래 불리는 발음대로 쓰자 해서 버냉키. 버냉키로 바뀌었죠. 버냉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에서 연준의 이사 이름이 아주 그 보편적으로 유명해진 뭐 거의 첫 케이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이렇게 그 비유를 저는 버냉키 하면서. 형이라고 맨날 부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그분 고마워가지고 네. 주식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을 때 그 형이 나오면은 맨날 오르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버냉키 형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분이 어떤 인상이 좀 에피소드 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리콥터 머니라는 거를 또 이제 다시 한번 유명하게 만들어서 미국 연준도 나중에 꼭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그 막 보면은 그림 막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돈 그렇습니다. 뿌리는 그거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돈 뿌리는 거. 그때는 그게 되게 생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세상에? 그 당시가 2002년이었는데 2002년 그 당시에 아마도 그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네네.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협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예요. 네, 네, 적어도 중앙은행은 그렇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이었는데 네네. 국내에서도 그래서 디플레이션 논의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법 활발하게 있었고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앙은행은 물가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맞아. 그걸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뭐 인플레이션 파이팅 뭐 이런 맞아요. 볼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이제 중앙은행의 이미지는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에 그냥 돈을 줄여가지고. 조여서 때려잡는 그런 이미지로 무서운 이미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축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야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위험하지만은 디플레이션은 더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일본이 한 10년 동안 10년 뭐 정도죠. 일본이 먼저 가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배울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버냉키도 그 전공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이제 장기적인 그 만성적인 침체, 디플레이션을 수반한 만성적인 침체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그때 굉장히 긴장해서 대응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버냉키 연설이 이 땅에서 다시는 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 교수 이제 생일에 기념 행사에 또 뭐 맞춰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때 연준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정책 수단으로 뭐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수익률 곡선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그 당시 연설에서 그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 헬리콥터 벤이라는 명칭을 얻으면서 유명해지게 된 그 바로 그 연설에서 그 정책 수단들을 쭉 나열을 했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말이 있었던 거구나. 그럼요. 저는 처음 알았네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축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 버냉키가 그때도 다 그 단어를 썼다는 얘기구나.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은 그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2002년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연설문 원문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연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나 FOMC 위원들의 연설을 보면은 뭐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완전히 이제 전무한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웬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해오신 분이라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평이하게 친절하게 뭐 연설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설문도 역시 그러한데 하여튼 그 당시에 뭐 벤 버냉키가 굉장히 스타로 떠올랐던 거죠. 근데 그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벤이 연준 의장이 될지 그 다음에 그 연설 당시에 나열했던 정책 수단들을 불과 몇 년 후에 미국이 사용하게 될지는 정말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야, 그렇구나. 그걸 보시면서 되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준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항상 대중들한테 가급적이면 나는 이런 생각이야, 나는 이런 생각이야, 이런 걸 계속해서 투명하고 쉽게 공개해준다. 이런 거는 물론 정도는 지금 훨씬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어쨌든 더 친절하게 이렇게
라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좀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비해서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빈도, 그다음에 밀도, 빈도 밀도. 예, 그다음에 구체성, 그러니까 지적하는 방향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뭐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아졌다.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패드 스피크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네네. 연준이 말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말의 뜻이 사전적인 뜻이 뭔가 하면은 네네. 애매모호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잘 못 알아듣게.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의회에서 이제 어떤 보고를 했는데 네. 그 가서 뭐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뭐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이 썼더라. 그래서 이쪽에서는 야 그린스펀이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제 상반되게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나온다면은 앨런 그린스펀이 말을 그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내가 잘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야, 내가 니네들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잘한 것 같다, 말을. 그렇죠.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런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네네. 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편이지만은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정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호하게 얘기해서 자기들도 잘 모른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거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다면은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튼다면은 중앙은행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죠. 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국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사실.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도 이제 뭐 기사를 쓰다 보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마치 당연한 듯이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중앙은행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돈을 얼마나 강하게 풀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진짜 작년 그러니까 제가 8월 달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 할 때 그 뒤로 뭐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진짜 엄청 세게 얘기한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포워드 가이던스. 맞아요. 미래 포워드 앞으로 이제 있을 일을 미리 가이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거를 미래에 어떤 조건에 되면은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이제 미리 어떤 그 골포스트를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뭐 3%로 떨어지면은 이제 금리 올리겠다라고 한다든가 물가 상승률이 2%로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준선을 뭐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더 강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방향이 더 직접적이 되어 가는데 아마 그것은 그린스펀 당시에 비해서 점점 더 많은 정책의 그 부담을 중앙은행이 떠안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 온 그런 특성.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걸 무시하고 좀 소홀히 하면은 금융시장이 무너져서 결국은 실물 경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중앙은행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 노골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한치의 어떤 그 뭘 이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이제 다짐하면서 내 뜻은 이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에도 요즘에도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뭐 2차 세계대전 얘기도 했다가 뭐 또 얘기하면서 막 아니라니까 그러는데 시장은 여전히 또 이렇게 또 걱정도 하고 거짓말이야 아니야 연준이 우리 뒤통수를 또 언제 칠지 몰라 뭐 이렇게 또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아무리 정말 그 어린애라도 틀릴 수 없도록 이렇게 답을 이렇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뒤통수 칠 뒤통수 치면, 가능성.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얘기하고는 있다지만은 약간 이제 두루뭉술하게 가는 부분을 조금 그래도 그거, 많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두루뭉술한 부분에서 많은 이제 또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 여지들에서 파생해 나오는 어떤 이제 차이를 이제 그 감안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거래라는 것은 차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말도 명언이네. 예. 예. 이윤이 있기 위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그쵸, 된단 그쵸. 말이죠. 도매가와 소매가가 차이가 나야 되고 그럼요. 현지 산지 가격하고 이제 그 도시의 가격은 또 달라야 되고. 그래야 거래를 하는 거지. 그럼요. 모든 아니 거래의 나는 기본은 똑같이 아비트리지니까. 편집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삼성전자는 9만 원이면 그래 적당하지. 그러면 거래할 필요가 없지. 아무도 거래가 그러니까. 안 일어나죠.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그럼요. 예. 근데 파는 사람은 뭐 이쯤에는 팔아도 뭐 되니까 가격이 다 파는 올라왔다라고 거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셀 사이드에 있는 증권사나 이런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자꾸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그렇죠. 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완전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의 유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중앙은행 스스로도 자기가 2023년 말에까지 과연 금리를 전혀 안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점도표 자체는 2023년 말까지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이 중간 값으로 이렇게 그렇죠. 돼 있지만은 올린다고 표현하는 사람 FOMC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까지 2023년 말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점도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뉘앙스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이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잘하면 그 거래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관찰하는 것은 여전히 아무리 그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네. 어렵다.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첫 보고서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고 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제가 좌초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산소화 된다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좌초되는 자산이 있다. 그 자산은 그냥 이렇게 정률로 이렇게 감가상각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냥 아예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제로가 되는. 근데 그 제로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근데 세 번째가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금리는 제로잖아요. 근데 2년 후가 3년 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2년 후, 3년 후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진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지 그거를 연준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2년 후, 3년 후니까 안 보이니까 되게 이게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연준이 더 솔직해지고 막 친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스스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2년 뒤에 3년 뒤에 자기들이 금리를 어느 정도 할지는 자기들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짓말인 사람들이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어떤 그때 가서의 어떤 특정한 금리 수준을 지정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금리 인상의 조건을 조건부.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반응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라는 게 y 이꼴 뭐 2x 더하기 1 이렇다면은 x가 어떻게 되면은 y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하는 이 함수를 방정식을 이제 시장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에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이 변수에는 실업률하고 고용과 보통 두 가지. 인플레이션. 물가하고 이 변수를 가르쳐주고 x 앞에 그럼 2가 붙을 건지 3이 붙을 건지 0.5가 붙을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계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실업보다는 고용보다는 물가를 더 많이 볼 거야.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물가보다는 고용을 많이 볼 거야.
어쨌든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고용이 뭐 완전 고용까지 가도록 난 밀어붙일 거야.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이 그 변수를 얼마에 이제 가중치가 붙는지를 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함수를 시장에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우리랑 같이 잘 지켜보자.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죠. 야,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옛날 얘기부터 지금까지 오니까 너무 편집장료가 오니까 약간 시간 여행한 느낌도 들고 너무 재밌네요. 연준이 하는 일들 저도 매번 연준 홈페이지 가가지고 막 새로 나온 거 없나 맨날 보고 있긴 한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연준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무엇은 똑같았는데 무엇은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연준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전망 내지는 그런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은 그러면 제가 재밌는 비유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한번 앞으로 이제 우리 연준의 정책은 어떻게 되고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최근에 이제 개발한 비유가 있어요. 또 이제 원래는 파월 엄마가 아니지? 파월 아빠랑 옐런 엄마가 여행을 긴축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자식 2명이 있다. 인플레랑 고용이다. 근데 인플레 첫째는 자꾸 앞으로 나가가지고 아빠한테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둘째 고용은 다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수술실 들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옐런 엄마가 아유 그냥 여행은 다음에 갑시다. 자꾸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긴축으로 못 간다. 이런 비유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되게 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또 재밌는 비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집장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를 제가 그 딸의 그 공부 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야 공부 더해 숙제 더해 그래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딸은 공부 그만하고 싶어 나 놀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대해서 시장에서 악유가 있고 호기심 도비씨 이런 걸 악유가 있는 거랑 똑같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싫고 엄마는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자꾸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 공부 적당히 하고 그냥 놀아버려 이렇게 돼버린 게 2009년의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그래도 아기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면 공부를 하긴 해야지 지금은 하기 싫어 하지만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아기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문 닫고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뭐 다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그때까지 공부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에 비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아기가 지금 슬슬 문을 한번 이렇게 열면서 나와볼까? 어디 엄마랑 다시 한번 얘기해봐? 공부한다고 해볼까? 이런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사하게 한번 또 제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면은 2009년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 애가 네? 시험을 너무 폭망을 해서 학업에 대한 이제 의욕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 공부를 해서 뭐하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애를 달래가면서 엄마가 이제 중앙은행인데 달래가면서 야 노트 사줄게, 볼펜 사줄게, 뭐 책상 좋은 걸로 바꿔줄게. 해도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학습 의욕을 잃었는데. 의욕을 노트 사주는 게 무슨. 그렇지. 그게 뭐. 뭐 노트 원래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화내고 그렇죠. 막 그러겠지.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정도 미국의 실업률까지 떨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경제가 반등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2009년 때 하고는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아빠가 등장한 거지. 아빠가 더 이상 안 되겠다. 2009년에는 아빠가 안 계셨는데 이번엔 아빠가 등장해서 돈을 보여준 거야. 공부 잘하면은 돈 줄게. 그리고 학생의 100이면 100 중에 아마 99명은 최소한 노트가 좋냐 돈이 좋냐 하면은 돈이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인이 이제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재정 정책이 좀 긴축적으로 오히려 그렇죠. 작용했고 엄마 혼자 막 그 아빠가 야 공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주정 부리고 이럴 때 엄마 혼자 막 노트 사줄게 뭐 볼펜 새로 사줄게 하면서 끌고 왔는데 지금은 아빠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네네. 돈 줄게. 근데 그 돈은 사실은 엄마 돈이야.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2015년 12월 달에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공부를 좀 한 거다. 이렇게 했다가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또 아씨 공부 안 해.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번엔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번에 삼수할 때는 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려는 유인은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그래도 생긴 거다. 훨씬 강해진 거죠. 훨씬 강해진 네.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재정 정책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첫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게 금리라는 거는 어차피 돈의 값이다. 돈의 가격이다. 라고 하는 거면 재정 정책을 쓰면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그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돈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나? 그렇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정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많이 감수하고 빚을 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네네. 큰 댐을 하나 짓기로 했다. 뭐 한 10조 원 드는 네네네. 비용으로 네네. 큰 댐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은 10조 원만큼 GDP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데 이 10조 원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 빌리는 시장이 국채 시장이 있다면은 국채 발행이 갑자기 10조 원 늘어나면은 그렇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국채의 공급이 대량으로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국채가 전에는 뭐 찔끔찔끔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살려고 하면은 야 너 말고 또 나한테 국채 팔려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격이 떨어지는 이자 많이 거죠. 줄게. 어. 이자 많이 줄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 발행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얘기고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빌리려다 보니까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야 그럼 이자라도 더 줄게. 나 좀 빌려줘. 이렇게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네. 얘기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얘기고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축 효과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을 왜 정부 네가 뭔데 가져가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경기가 나쁜 때에도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주 성장하는 산업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회사가 그래서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네네. 한 1,000억 원 빌리려고 했더니만 금리가 무려 뭐 10%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1,000억 원을 투자해서 3년 뒤, 4년 뒤에 수익을 얼마나 이제 얻을 수 있는데 10%나 이자가 된다면은 차라리 그 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그냥 그거 10% 벌고 말겠다. 그렇죠. 그냥. 네. 10%씩 이자를 줘가면서까지 하면은 이건 돈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투자를 뭐 포기하겠죠. 우리가 투자 판단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야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아 10%를 버는 게 나아 아니면은 이거 해가지고 10% 더 벌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금리가 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투자 활동을 구축해버린다. 밀어내버린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뭐 띄운답시고 하는 건 좋은데 민간의 생산적인 경제 활동까지 밀어내버리면은 그렇지.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똑같은 돈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성장을 만들어내는데도 별 그렇게 도움 안 되는 데다가 자꾸 보도블록 바꾸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면은 그 보도블록 바꾸고 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훨씬 효율적이었다면 소련이 지금 세계 최고 그렇죠. 뭐 경제 대국이 됐겠죠. 근데 그게 뭐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민간 활동을 구축하게 되면은 10조 원만큼 이렇게 GDP를 늘릴 것 같았지만은 네. 정부에서 10조 원을 GDP를 만들어내지만은
이게 없었더라면 다른 데에서 한 2조 원의 GDP 증가가 있었을 텐데 밀어내버리는 게 이제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8조 원 정도의 GDP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때 이제 중앙은행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 민간의 활동이 구축된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국채 우리가 살게. 돈 여기서, 풀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은 구축 효과가 생기는 건데. 거기까지만 나와 있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중앙은행에 나와서 야, 그거 왜 네가 가져가냐? 그거 내가 줄게 돈.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금기시되어 있는 행위로 이렇게 지금까지 여겨져 왔기 때문에 네네네. 교과서에는 뭐 제대로 수록되어 있지 않죠. 그 교과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지금 엄청 그렇습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연준 그러니까 ECB가 작년에 제가 놀랬던 게 75%?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의 75%를 자네들이 샀다. 그리고 올해는 계획된 거 보니까 100%를 넘을 것 같다. 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줄어든다는 오히려 얘기고 줄어든다. 오히려 네. 구축 효과는 없고 돈은 풀린다 이러는 거니까 아까 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10조 원의 효과가 생길 줄 알았는데 돈을 뺏어가니까 2조 빼서 8조 원이 된다 였는데 갑자기 돈을 줘서 그냥 10조 원이 다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가능한 건가요? 그래 문제가 없나요? 실제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상 어떤 정부도 다 화폐를 찍어가지고 이왕이면은 더 많이 찍어서 뭘 쓰고 싶어 했죠. 그럼요.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선 말기에 당백전이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1파운드의 금화가 있는데 이 1파운드 금화 안에는 금 1파운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정부가 욕심이 나는 거야. 금은 가진 게 한정돼 있는데 쓸 때는 더 많고. 쓰고 싶은 데는 많고 그래서 야 그러면 0.8파운드만 넣지 뭐. 그렇죠. 그냥 액면은 1파운드로 유지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이게 뭔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0.5로 내리지 뭐. 이게 약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제 사기 같은 느낌? 뭐 그렇게도 도둑질 볼 같은 수 느낌? 있지. 약간 그 사람들은 속이는 거잖아. 어떻게 예. 보면 야 여기 다 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 금이 별로 없는 네. 그 디베이스먼트라고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얘기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폐 가치가 작년에는 하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하락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기 급락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하락도 아니고 타락도 아닌 하락도 아니고 급락도 아닌 타락인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타락.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푸는 과정에서 그 디베이스먼트라는 네네. 뭐 논의가 또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정부는 어떤 역사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랬다. 돈을 많이 쓰고 싶어하고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쓸수록 인기가 좋아지고 그렇죠. 정권 권력 그렇죠. 유지에 그렇죠. 유리해지니까 많이 쓰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돈 찍어서 쓸 수 있으면 뭐 정말 좋은 얼마나 거죠. 무한대로라도 쓰면 좋죠. 근데 그러니까 한 가지 단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 찍어서 쓰는 그 자체에는 어떻게 보면 제약이 없는데 한 가지 제약이 있다면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쵸. 정말 나는 마음대로 찍어 쓰고 싶다. 저는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책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버냉키가 돈 푼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욕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팬데믹이니까.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자기한테도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오니까. 현금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나한테 안 주고 왜 월가한테만 줘? 그래가지고 월가 가서 시위했는데 이번에는 나한테도 돈 줬네? 아이고 좋네? 뭐 이런 분위기니까. 좀 되게 이게 거부감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인플레이션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위험만 없다면 정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화폐를 찍어서 쓰고 싶어 하겠죠. 형식은 네. 정부는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는 형식이고 그렇죠.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니까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한다 하는 형식이지만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뭐 둘러서 오긴 했지만 결국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정부가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MMT 아니냐 뭐 해가지고 약간의 묘하지만 경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MMT를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뭐 그런 뭐 분석들이 있고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이제 경향이 잡혀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MMT로 갈지 여부는 뭐 계속 봐야 되겠지만. 아, 그럼 진짜 그 MMT에 대한 얘기도 설명드리려면 한참 설명드리고, 이거는 제가 MMT에 대해서 따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은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좀 제가 편집자님 글은 거의 안 빠지고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슈퍼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그 기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자님도 편집자님도 이거는 나의 생각과 굉장히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평소에 보통 때는 제 생각을 뭐 담아서 이제 매일 쓰는데 가끔 이제 제 생각하고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이건 굉장히 경청할 만하다 하거나 중요한 뭐 잘 정리된 생각이다 싶으면 이제 뭐 웬만하면 요약하거나 번역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T.S. 롬바드라고 런던에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있다면 이제 그 런던에는 뭐 시티 또는 뭐 롬바드 스트리트이 있죠. 그래서 영국 금융가를 대표하는 독립 리서치 중에 하나죠. 보통 우리가 리서치,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리서치는 대부분 셀사이드,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하는 쪽에서 증권사에서 리서치를 이제 같이 수행하면서 거래를 이렇게 촉진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독립 리서치라는 것은 그런 이제 뭐 증권사 같은 데 속하지 않고 그 자체로 리서치만 하는 구독 서비스. 그렇습니다. 뭐 뉴스레터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글로벌 모니터도 약간 저희도 뭐 그런 독립 리서치잖아요. 표방을 하는데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독립 리서치 중에 하나인데 그 글로벌 매크로에 굉장히 강하고 거기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담당하는 다리오 퍼킨스라는 그 임원이 쓴 뭐 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 생각하고 거의 뭐 상당히 일치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쪽으로 굉장히 그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다. 정책의 레짐 내지는 뭐 사이클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 그쪽이 뭡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돈 찍어서 마음대로 쓰겠다. 지금 우리가 올해 그 상반기에 보고 있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방식 뭐 그것이 뭐 바로 그거죠. 저는 볼 때마다 또? 아니 얼마 전에 돈 가지고 왔잖아. 또 달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좀. 아니 지난번에 1조 했잖아. 근데 이번에 2조라고? 또 3조라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요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어쨌든 굉장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교과서는 없어요. 교과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쓰고는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겁이 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못 썼고 한데 실제로 70년대 인플레이션이 뭐 문제가 됐고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다들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쓰지 뭐.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근데 괜찮을까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해요. 저는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구조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제가 소개해드린 그 리포트가 어떤 뭐 그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도 다른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의 그 연구 보고서를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착안하고 해서 어떤 이제 정책의 큰 사이클을 이제 설명해 왔는데 지난 80년대 초에까지 뭐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레짐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레짐이었다. 그래서 노동이 어떤 그 지배력 내지는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자본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노동의 이제 그 결속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자본이 지배해 나가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레짐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 낮고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레짐이 발생해서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그 뭐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는 뭐 중국에 뭐 유명한 말도 있다는데 어쨌든 새로운 레짐이 이제 발생하면은 경제 주체들이 한 해 두 해 이제 계속 겪어보면서 그 레짐 하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돈벌이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렇게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레짐의 허점들을 이용하게 되고 아니면 레짐의 장점들을 지나치게 이제 활용함으로써 장점이 단점이 되는 뭐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 안정이 불안정을 뭐 잉태한다. 그 하이먼 미스키 그 개념을 이제 차용한 것인데.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레짐에서는 금리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좀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 저축이 한쪽으로 쏠려서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빚을 내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민간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더 심화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레짐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팽창하는 국면을 지나서 성숙하는 국면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가라앉게 되는데 부작용이 더 커지게 부작용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게 금융위기였고 그쵸. 그 이후에 좀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이제 팬데믹 계기로 극대화하면서 레짐 체인지가 촉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책 당국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인이퀄리티입니다. 네, 맞아요. 불평등. 이 불평등이라는 그 굉장히 거대한 정책 화두를 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그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 하에서 어마어마한 이 지금 재정 지출을 이뤄내고 있고 이 재정 지출을 연준이 돈을 찍어서 대주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MMT의 양태를 띠고 있는데 MMT로 돌입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 그 아직까지는 굉장히 MMT의 양태와 성격을 가진 재정정책 주도의 경기 부양 정책, 경기 사이클 정책이다. 아직은 그냥 QE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는 QE와 거죠. 그러니까 재정 부양과 QE를 동반하는 뭐 그런 이제 재정 정책 플러스 QE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책 당국에서는 이렇게 뭐 호도를 하지만 사실은 왜냐면 그 정부랑 야 연준이랑 니네 둘이 한 통속 아니야? 이래버리는 순간 이제 좀 뭔가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야 연준 입장에서는 야 그 정부에서 찍은 거 산 거 아니고 나 시장에서 샀어. 그렇죠. 정부에서 찍은 거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쿠션을 맞고 왔을 뿐. 그러니까 편집장이 정부고 제가 연준이면 편집장이 대표님한테 팔았던 거 내가 사온 거지. 사실 여기 쿠션이 없으면 사실 그냥 사온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건 알면 불편한 진실.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 그러니까 저도 자주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내지는 다 알지만은 조용히 하는. 인정할 필요가 없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진실. 뭐 맞아. 그런 거죠. 그렇긴 한데 만약에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네.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훨씬 더 많은 그 의석 차이를 가지고 확보하게 된다면은 네네. 아마 MMT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MMT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앞서 이제 좀 전에 3쿠션 말씀하셨지만 굳이 그 불편하고 비용 드는 3쿠션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그냥 딱 깨놓고 가자 우리. 그냥 이불 덮어놓고 그럼요. 부부끼리 뭔 부부끼리 그런 거 근데 하여튼 돈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적으로 통화정책은 의회가 결정하는 거다. 그냥 재정정책이 결정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화폐는 그렇죠. 발행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되는 거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정책 당국이라기보다는 집행 당국, 화폐 수급 이제 집행하는 위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당국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조폐공사 같은 데처럼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공급 능력, 그러니까 잠재 GDP에 못 미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은 네.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GDP를 끌어올려 주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폐를 그야말로 직접 발행해서 네네. 하지 뭐 국채 발행하고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그렇게. 근데 국채 발행할 수도 있다. 꼭 필요하면은 통화량을 좀 거둬들여야 되겠다 싶으면 국채를 발행한다. 뭐 이런 차원인 거죠. 우리나라 뭐 통한증권처럼 뭐 그런 차원에서 국채 발행하지. 그런 아니면 지금처럼 그런 굳이 뭐. 위선적인 건 안 한다는 게 이제 MMT죠. 제도적으로. 그랬다가 이제 경제가 좀 과열이다 싶으면은 재정 정책을 긴축하면 된다. 그렇죠. 완전 고용이냐 아니냐 그 상태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냐 그 상태에 따라서 재정을 부양하기도 했다가 긴축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 MMT라고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없다. 어차피 없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그 긴축을 할 거니까 재정 그쵸. 정책으로. 그럼 통화는 자동적으로 또 긴축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MT 진영에서는 뭐 어쨌든 아마 내년 중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 의석 차이가 형성된다면은 글로 갈 기회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MMT라는 것은 약간 이제 좀 정치적 경향성도 그 가미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거시경제 정책이 아니라 어떤 이념적인 지향점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영국 노동당 제레미 코빈 그 대표가 주창했던 뭐 피플스 큐이 인민을 위한 뭐 양적 완화 뭐라든가 뭐 그린 큐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큐이 앞에 뭐 많이 붙네요 이제. 예. 이거는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돈을 더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큐이라고 하면은 뭐야 너 또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피플 붙이고 그린 붙이고 해가지고 야 기후 때문에라도 야 돈이 더 필요해. 뭐 때문에라도 더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냥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그냥 돈 찍어서 시행하는 재정 팽창 정책이다. 재정 팽창이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다른 듯 같은 듯 헷갈리기도 하고 뭐 뭔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MMT라는 거는 들으시는 분은 느끼시기에 또 돈을 엄청 많이 어쨌든 풀겠다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MMT 이론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MMT는 그 시스템에서는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재정 정책 방식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그 주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이렇게 많이 늘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수혜자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재정을 줄이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재정의 지출, 팽창, 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농특세라고 있죠.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는데 이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어쩌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특정 사업 이제 농민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특별세인데 이게 거의 뭐 매번마다 만기 때마다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만기가 있는 연구세가 돼버린 거죠. 뭐 그런 것처럼 되돌리기 어렵다. 네, 뭐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듯이 일시적인 재정 사업만큼 영구적인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기득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유연하게 줄였다, 뭐 늘렸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경기 사이클을 그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결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